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에 필라테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20살 무렵부터 대학을 다니며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해 남들 놀 때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어요. 단순 필라테스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겠더라고요. 남들 첫 직장 들어갈 때 이미 강사로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센터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다가 운 좋게도 단골 회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규모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죠.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지금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1인 필라테스 샵에서 회원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객 대부분은 소개나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예약제로만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수입도 안정적으로 되었어요. 지금은 대출 없이 차를 바꿀 수 있을 정도도 되었고요. 개인연금이나 재테크도 미리미리 해두는 편이에요. 누가 보기엔 제법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공해 보이는 인생 때문에 한 남자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혼 준비는 늘 설레고 바쁜 일이라고들 하죠. 저도 그랬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기대감에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낯설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특별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신혼집을 막 알아보던 중이었고 남자친구의 소개로 추천받은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대의 집들을 알아보고 난 뒤 마무리하고 길을 나섰다가 부동산에 친구 생일 선물로 사두었던 쇼핑백을 두고 오는 바람에 금방 가지러 갔는데 사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테이블 뒤 칸막이 안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가장 귀에 익은 목소리,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어요. 그들은 이번에는 얼마큼 뜯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키득키득 웃고 있는 내용이었고 저는 숨죽여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다가 혹시라도 들킬까봐 쇼핑백만 후딱 챙기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제 예비 남편은 저의 돈만 보고 접근했던 사람이었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와 한패였던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의 숨겨진 정체였죠. 그제야 예비 남편이 저에게 접근했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어쩐지 자꾸만 돈이 없다는 핑계가 늘어난다 싶었었는데 제가 이상하다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돈을 그저 먹튀하려던 예비 남편과 그리고 그와 한패였던 그 부동산 사장님. 괘씸한 그 두 사람에게 저는 갚아줄 것을 결심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호락호락 보면 안 됐던 거였어요. 저는 운 좋게 사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싶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크게 목을 매며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연애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결혼을 부정하거나 회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할 때 급하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누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축하는 해주면서도 그때 당시는 제 얘기처럼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결혼은 선택일 뿐이라 여겼으니까요. 20대 때는 저도 나름대로 수많은 연애 경험을 해봤어요. 짧고 강렬했던 인연도 있었고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았던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의 연애를 거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연애라는 자체가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한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기분을 살피고 저를 조금씩 덜어내는 일이 당연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사실 연애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돼버렸어요. 굳이 사랑이 없어도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연애에 들이는 에너지를 오롯이 제 일과 제 삶에 쏟기 시작하니 하나둘씩 남들보다도 더 빠른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필라테스 강사로 시작해 자택으로 방문해서 개인 지도를 뛰던 시절도 있었고, 직접 회원을 모으며 스케줄을 채워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집중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치열했지만 그만큼 정말 진심으로 충실히 임했거든요. 운동은 정직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몸으로 하는 일이지만 머리와 마음도 똑같이 쓰게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롯이 제 자리에서 저만의 방식의 흐름대로 삶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식을 올리고 SNS에는 아이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명절이 되면 친척들과의 대화서도 저는 꼭 시집 못 간 노처녀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고, 저의 자유로움과 일을 하며 즐기는 삶이 따가운 시선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가볍게 무시하고 넘겼죠. 그들이 제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데 남들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만 왠지 제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거나 불행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선 그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인생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그제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슬슬 연애란 걸 해볼까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소개를 받자니 이제는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괜히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풋풋하게 시작하는 연애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20대처럼 뜨겁고 감정적인 연애는 다시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 시절의 감정은 그 시절의 에너지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은 누군가와의 인연 자체가 감정보다도 책임으로 다가오는 나이인지라 한 사람을 오래 만나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일이 마냥 설레는 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니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남게 돼버렸어요. 억지로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알아가게 되는 연애,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같은 층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 필라테스 스튜디오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었고 그곳에 새로운 트레이너가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 새로 오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다 마주치고 퇴근길에도 마주치고 출근 전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마주쳐 애매하게 인사를 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딱히 특별한 대화랄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얼굴도 투고하니 가벼운 인사 정도는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주치면 식사는 하셨냐와 같은 짧은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고 하루는 장난식으로 퇴근하고 할 일 없으시면 같이 식사나 하자는 그의 말에 좋다며 흔쾌히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도 있었어요. 운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 주제도 끊이지 않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버리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높았어요.
트레이너라 그런지 겉모습은 근육질에 좀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엄청 밝은 성격에 상대방을 잘 맞춰준다고나 해야 할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도 주고받게 되었고 다음에도 딱히 할 일 없음 밥이나 함께 하자며 자리를 마무리했었고 이후로도 매번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먼저 연락을 주고 저를 찾아주는 건 그쪽이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는 가까워졌고 어느새 저는 그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부르게 되는 날이 왔어요.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이 인연을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이제는 예비 남편으로 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 서로 적지 않은 나이에 현실적인 상황과 서로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 나눈 끝에 함께 인생을 꾸려보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만나게 될 인연이구나 싶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타이밍이 맞고 마음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그렇게 소중히 쌓아온 삶 속에 들어온 사람이 결국엔 가장 크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 될 줄은 그땐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조금씩 의아한 마음이 생기고 기분이 편하지가 않게 느껴지게 되던 건 바로 남자친구와의 신혼집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여러 차례 상의한 끝에 저희는 적당한 가격대의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전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자가이고 그 집을 정리하면 신혼집에 몰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혼자 살기엔 다소 넉넉했던 공간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새로 구하기로 생각했었고 결혼이라는 게 결국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공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남자친구가 원하는 가격대의 집은 제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금액대가 높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놀랐었죠. 생각보다 큰 평수를 원해서 이 정도면 꽤 큰 결심을 해야 하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뭐 어차피 저 혼자 살 집도 아니고 둘이 함께 살아갈 집이니 두 사람의 재정이라면 큰 무리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트레이너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저처럼 자신만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고 지금은 상가에 임대해서 오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었어요. 엄청 갑작스러웠고 속으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 싶기도 했죠. 물론 자기 일을 계획하고 꿈을 꾸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특히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목표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은 그 헬스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대출을 낸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계약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레 제안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신혼집은 둘이 함께 준비한다고 했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대출을 받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이 왠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지금은 저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본인이 계획 중인 헬스장에 오픈하면
무조건 대박 터트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은 그만큼 자신 있고 이후 수익이 생기면 꼭 저에게 배로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말에는 진심도 섞여 있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당연히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건 함께 준비해가는 것인데 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부담을 제가 감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금액도 단순히 그냥 1, 2만 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저에게도 부담이었어요. 당장은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제가 맞긴 해요. 저의 신용이나 자산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대출도 무리 없이 나올 거란 생각도 들긴 들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대출받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오롯이 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뭔가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당장은 제가 선택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잘할 수 있다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이 시기만 잘 지나면 정말 멋지게 보답하겠다고 했죠. 물론 남자친구의 스펙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헬스 트레이너이자 전 직업은 물리치료사였고 각종 자격증도 수두룩해서 신뢰가 될 만한 스펙이었죠. 그런 사람이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건 맞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젊은 시절 자격증에 목숨 걸었던 거였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반쪽이라면 이런 상황 하나 믿지 못해서야 평생을 어떻게 함께 하겠나 하고요. 결혼은 결국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의 불편함을 누르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고 결심하게 됐던 거였어요. 어차피 대출이야 제 이름으로 낸다고 해도 갚아가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갚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나눌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정리가 돼버렸어요. 우선은 저의 재정으로 결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자고요. 웨딩 플래너를 통해 예식장과 스튜디오는 일찍이 모든 예약을 맞춰둔 상태였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고 양가 상견례도 날짜를 잡아둔 상태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자신이 현재 오픈을 준비 중인 헬스장 자리를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고 믿음이 간다며 신혼집도 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도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겪어보고 검증된 곳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 흔쾌히 그러자고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의 추천대로 그 부동산을 통해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뵌 사장님은 정말로 친절하셨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었죠. 남자친구도 사장님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연락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 만남을 유지해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본인의 센터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에 당연히 안심되고 믿음이 갔었죠.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라면 최소한 실수는 없을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첫 번째 구멍이었던 거였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관계는 제가 생각한 좋은 거래가 아니라 더 깊은 공모 관계였어요. 그 사실을 다행히도 그 부동산을 다녀온 날 알게 되었죠. 그날은 온종일 집을 보러 다녔어요. 남자친구가 원했던 신혼집의 구조는 꽤 구체적이었거든요. 방이 최소 3개는 되어야 하고 거실창이 크게 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차가 편한 구조여야 한다는 조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어차피 함께 살 집이니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렇게 조건을 정해놓고 나니 결국 저희가 찾게 된 매물들은 거의 대부분 8억 가까이 되는 집들이었어요.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 명의로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결혼 생활 중에 갚아나갈 생각을 하더라도 초반에 목돈이 나가는 건 분명하니까요. 사실 제 마음 한편에선 금액이 조금만 낮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고 꼭 이만큼 큰 집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확고했었어요. 결국 나중 돼서 자녀들도 키우게 될 건데 자신이 말한 구조와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는 시기였죠. 저희는 점심도 대충 때우고 피곤함이 눈에 서릴 정도로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마무리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생일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는 부동산 앞에서 각자 헤어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오늘은 곧바로 헬스장을 들러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날은 택시를 불러 생일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 뭔가 잊은 게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들고 나왔던 쇼핑백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부터 쇼핑백이 거슬려 테이블 바닥에 두고 있었는데 그대로 까먹고 부동산에 두고 와버린 거죠. 친구 생일 선물이니 더 당황스러워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잠시 돌아가 줄 것을 요청드리고는 부동산 앞에 도착해선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지 생각하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고 제 쇼핑백이 놓여있는 자리를 발견하고는 안도하며 그것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사무실 안쪽 테이블 뒤 칸막이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장님 목소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바로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왜 아직도 안 갔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기 전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걸어가던 순간 다음에 들려온 몇 마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번에도 아주 금액을 세게 불렀던데 능력도 좋아 그래. 확실히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으니 여자가 잘 꼬이는구먼 그래. 자네처럼 딱 봐도 훈훈한 외모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면 여자들이 안 넘어올 수가 없지. 게다가 말도 잘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굴면 어느 여자가 안 넘어오겠느냐고. 내가 봤을 땐 이번 건 역대 최고급이야. 조건이 아주 완벽해. 이번엔 좀 오래 끌고 가보자고. 너무 빨리 치면 아깝잖아. 아이, 과찬이세요. 저야 당연히 사장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번엔 그래도 좀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진짜로요. 감이 와요. 사실상 지금 거의 신뢰는 다 잡혔고 대출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요? 저 여자 겉보기엔 단순한 필라테스 강사 같아도 현금 자산이 제법 있어요. 스튜디오도 본인 명이고 수강료도 거진 현금으로 받더라니까요. 할인한다고 세금 적게 잡히니까 손에 남는 돈이 제법 많아요. 차도 외제차고 자연스럽게 사업비 명목으로 1억쯤 빼는 건 껌일 거예요. 한 4, 5억은 기본 확정이에요. 역시 능력도 좋아. 지난번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유부녀만 아니었으면 진짜 대여였는데 걔도 만만했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우리도 남한테 속는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다음엔 조심하자고. 그래도 남편한테 안 걸린 게 어디냐고.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깡그리스러울 수 있을 거야. 아이, 사장님. 그 여자 이름 말도 꺼내지 마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다니까요. 코앞에서 허탕쳐서 얼마나 아쉬웠다고요. 유부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저도 지금껏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혼하자는 사람이
결혼 사실을 숨길 수가 있냐고요? 다 들킬 거짓말을. 남편이 해외 출장 나가 있어서 가능했다 치지만 걸렸다간 피볼 생각에 끔찍하네요. 그래도 뭐 그 덕분에 제가 더 치밀해졌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실수 이번에 만회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여를 낚았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자네 손해지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필요하면 계약서 수정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대로 여자친구가 순순히 협조만 해주면 더없이 좋죠. 이미 결혼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집만 계약하면 게임 끝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도 알아보고 있고 예식장도 다 예약했고요. 그 정도 했으면 이미 저한테 다 넘어왔다고 봐야죠. 있지도 않은 헬스장 운영계획 준비라 돈 없다고 하니 바로 믿던걸요. 뭐 저는 그냥 기대에 붕하는 척만 하면 되니까. 이번엔 무조건 성공입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두 사람이 아직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들킬까봐, 혹시 발소리라도 날까봐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고 손잡이 잡는 곳조차 조심스럽게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는 이동하는데 타고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도 처음 겪어봤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크게 울리니까 호흡도 따라가지 못했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 이야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미래를 그리려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배신이 이런 감정이란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가슴에 멍이 든 것처럼 시큰하다, 뭐 아프다 이런 말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어서 그게 무슨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곧바로 그 느낌을 알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저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건지 묻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단순히 사기칠 대상으로 보고 접근해왔던 것인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던 건지 너무 좌절되고 그에게 노란한 기분이 들어 분에 찬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두 사람은 저를 같이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관계였던 게 더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절하다, 설명도 잘해주시고 잘 도와주신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 두 사람의 속내를 직접 제 귀로 들으니 진짜 제 인생이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러한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는 선물만 주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친구의 생일보다 제 감정을 먼저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배신이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깊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정말로 확고했어요. 이 결혼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사기를 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놓아져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감정이 소모되고 지쳐도 제가 당한 이 사기극은 반드시 처벌이라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들었던 대화는 당연히 제 귀엔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만 녹음도 영상도 없고 법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테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남자친구의 실수나 틈으로 꼬리가 밟힐 때까지 억지로 일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 입에서 신혼집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은근슬쩍 말을 돌렸어요. 피곤하다며 오늘은 몸이 안 좋다며 말을 회피했고 계속 구체적인 계약을 미뤘어요. 남자친구의 저의 이런 태도에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보였지만 순순히 제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리는 없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본인이 계획 중인 헬스장 인테리어 구조랑 디자인에 대해 저와 의논하고 싶다며 본인 집에서 같이 자료를 봐줬으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뭐라도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한 줄의 희망을 가지고요. 사실 그날만큼은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제가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내색을 숨겨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거조차 싫으니 그게 잘 가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이런 저를 눈치챘는지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저는 그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병원에 가자며 일어서자는 거예요. 저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냥 쉬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듣더니 그럼 본인이 약이라도 사오겠다며 오늘 의논은 여기까지 하고 쉬고 있으라며 약을 사러 나갔고 저는 혼자 그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초조함과 긴장으로 뒤섞였어요. 남자친구가 나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촉박함에 둘러싸여 이 집안에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 계속 두리번거리고 생각하고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들여다보고 있던 노트북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별 생각 없이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브라우저가 열리며 자동으로 접속된 SNS 계정이 화면에 뜨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죠. 이게 왜 열리지? 하는 생각에 한참을 쳐다봤고 남자친구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화면에 떠있는 남자친구의 프로필은 이름도 사진도 제가 아는 남자친구의 계정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다르고 직업은 무슨 사업가 같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 있는데 설마 하면서 보고 있었고 정말 아니기를 바랐는데 채팅창을 열어보는 순간 이건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수의 여성과 이어져 있는 온라인 대화들이 주르륵 이었고 누군가에겐 힘든 상황이라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냐고 묻고 또 누군가에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며 돈을 받고 있었던 정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었어요. 온라인에서도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 방식은 너무도 노련하고 익숙했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저도 이 사람과 같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채팅창을 열었을 때 상대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아마 저를 두고 나누는 이야기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순진하다느니 바보 같은 필라테스 강사라느니 조만간 돈 다 뽑고 정리 들어간다라느니 부동산 사장님 도움이 크다. 그토록 모욕적인 말들과 계획적인 사기 행각의 증거가 고스란히 대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은 배신이고 상처는 상처지만 일단 저는 빨리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메시지 목록, 프로필, 금품 요구 내용까지 모두 순식간에 셔터를 눌러댔죠. 정말 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저는 다시금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노력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졌어 라며 제 이마를 짚고는 몸살약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하고 약만 받고는 오늘은 그만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데려다 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으나 행동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 데려다 주는 건 허락해 줬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왠지 모를 안도의 한숨이랄까요? 이제 진짜 끝낼 일만 남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곧 대가를 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도 생겼고 저는 그에게 신혼집 계약서 대신 고소장 접수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저는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인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이란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 감아주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나와도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속지 말자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제 앞에서 흘렸던 온갖 다정한 표정과 미소, 감언이설 등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에요. 진심을 가장해 돈을 노리고 접근하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약속을 사기도구로 삼는 게 정말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넘어선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2번 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르고 지금껏 잘도 피했을 일들을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SNS 메시지창에서 보았던 수많은 여성과의 대화 내용과 이름이 다른 다계정 운영 기록, 피해 여성들과 주고받은 금전 요구 내용,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저를 속이고 있고 곧 돈 뜯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화가 담긴 내용까지 싹 다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다행이었던 점은 그와 부동산 사장이 함께 공모한 정황도 너무나 명확했다는 것이었어요. 2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매물 소개가 아니라 사기 수익을 나누는 조직적인 관계였고 벌을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피해자는 저 혼자만이 아니에요. 저처럼 믿음을 전제로 결혼을 준비하려던 여성도 있었고 사업자금을 빌려준 여대생에 심지어 가족들에게 소개까지 했다가 잠수를 탔는지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분도 계셨었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는 집 계약을 하러 가자고 거짓말을 하고는 같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혹시나 제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주랭랑 칠 것 같아 단단히 묶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부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경찰서가 있었고 제가 경찰서 앞에 주차하자 남자친구는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착하신 분이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주신 것 같다며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죠. 그러면서 경찰서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 긴장돼서 그러는데 같이 들어가주면 안 되냐고 어설픈 연기까지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며 흔쾌히 같이 들어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 발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들어가서 본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기 혐의로 신고 접수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때 증거자료도 제출했었어요. 오늘 이 자리로 정식으로 진술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양민준이 맞는데 이게 이 사람 본명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직접 들으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신고? 무슨 신고를 했다는 거야? 여긴 그런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자기가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우리끼리 얘기부터 하자. 경찰관님, 여자친구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시간만 뺏으시고 저희가 나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가서 얘기하자. 제발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경찰서까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어딨어. 일단 나가. 응? 나가자고. 오해? 나 말고 연락하는 여자들이 그렇게나 많던데 그걸 보고도 내가 오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내 돈 뜯어먹을 생각하고 없는 피트니스 차릴 거라고 거짓말한 거. 그거 애초에 실체도 없었던 거 다 확인됐어.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가짜 SNS 계정.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있던 대화 내용에 심지어 네가 날 바보 필라테스 강사라고 부르는 것도 다 확보해 뒀다고. 나한테 접근한 게 다 돈 때문이었다 이거지? 계획된 사기극에 나는 너한테 먹잇감에 불과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사람 잘못 건드렸어. 자료들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해. 이제 제대로 걸렸다고 너. 벌 받을 준비나 해. 뭐? 너 미쳤어? 내가 그랬다고 누가 그러는데. SNS 그거는 그냥 장난으로 해둔 거라고. 증거? 그런 걸 누가 믿어. 혼자 오해하고 착각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걸 왜 경찰까지 와서 이래야 하는데. 우리 결혼하려고 한 사이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이런 데까지 와서 지저분하게 일 키워야겠어? 적당히 좀 하자, 어? 지금이라도 나가면 아무 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로 널 이해하고 용납할 사람으로 보여? 경찰서 들어오니까 무섭긴 한가 보네. 난 정말 진심으로 널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을 너는 몇 억짜리 장난감으로만 봤던 거야. 결혼? 너한테 그건 인생 한 방 뜯어낼 기회 딱 그 정도 아니야? 이제 와서 감정 쓰는 척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증거도 제출했고 판단은 법이 판단할 거야. 난 너한테 감정으로 복수할 생각 없어. 법으로 증거로 확실하게 끝내버려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관님, 사설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 조사 진행해 주세요.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들어올 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 강했죠. 그 사람은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른 편이었기에 혹여나 제가 신고한 사실을 눈치라도 채면 그대로 줄행랑을 칠 가능성이 컸거든요. 조사실에 들어간 그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이야기만 무한반복이었어요. 연인 간의 오해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결혼 준비 도중 갈등이 있던 건 누구나 있는 일 아니냐. 그걸 감정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것 같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증거 자료를 하나씩 들이밀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혼인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너무도 명확했어요. 게다가 그 가짜 계정은 현재도 활발히 운영 중이었고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죠.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수사까지 요청했고 조사 결과 그는 복수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기 혐의로만 봤던 일이 경찰 조사 도중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도주 가능성까지 염려돼 그는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용됐어요. 결국 구속까지 되었고 조용히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그와 공모한 부동산 사장까지 소환해냈어요. 그 부동산 사장 역시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 흔적 그리고 허위 매물 안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까지 연루되자 사건은 확실히 더 커졌고 언론에도 짧게 보도될 정도로 관심이 쏠렸었어요. 사람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었죠.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날 법정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시 봐도 너무 괘씸했어요. 그의 표정은 마치 다잡은 고기였는데 놓쳐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았거든요. 부동산 사장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상을 찡그리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믿음을 악용해 감정적 피해까지 입히는 행위는 사기 그 이상의 파괴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각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징역 3년, 부동산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선고 순간 남자친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짜증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심판으로 돌려줘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한 거짓과 기만으로 저를 흔들려 했던 사람에게 저는 정당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었고 결국 죗값을 받게 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일이 틀어지면 어쩌나, 이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도망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콩밥 제대로 먹일 수 있어서 정말 안도했어요. 그렇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누구와 부딪히고 싸우고 제 감정을 쥐어짜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 소모죠.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감정 소모였고 아직도 가슴 한쪽이 얼얼해요. 앞으로는 결혼이라는 단어 그 결제도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고 다시 이 감정의 깊이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 추스르면서 살아가야 할 듯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일을 제가 끝까지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혹여 감정적인 분노에만 휘둘렸더라면 이렇게 침착하게 신고하고 대응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가볍게 본 대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 대가, 그들에겐 충분한 대가가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들 항상 사람을 조심하세요. 겉으로 잘해주는 척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심은 아니더라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인생의 큰 교훈을 겪고 저는 열심히 또 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에게 집중하며 저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